농부가 밉구나. 타고난 얼굴은 세월의 바람에 부딪혀 새로이 조각되는 법이었다. 굴욕과 회환의 세월이란 더욱 날카로이 불어오는 법이었고, 이렇게 빚어진 얼굴은 표정으로 쉬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 태왕 사유의 얼굴이 그렇게 변했었다. 희었던 얼굴엔 깊고 깊은 그늘이 드리웠고, 완만했던 눈매는 움푹 꺼져 있었다. 윤기가 흐르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보기 좋게 두툼했던 턱은 이제 뼈와 가죽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아버님! 폐허가 된 환도성 대신 임시로 옮겨 앉은 평양 동황성 심터의 한방. 태왕 사유는 언제부터인가 대전이 아닌 그 깊숙한 곳에서 장계를 받고 진무를 보았다. 구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나직한 탓인지 아니면 너무나 오랜 시간 귀를 닫아두고 산 탓인지 탁상 위에만 시선을 던져둔 사유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구부는 연이어 사유를 불렀다. 아버님! 그제야 구부의 목소리를 들은 사유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구부의 밝은 얼굴이 있었다. 웃는 낯. 사유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웃는 낯이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소자 돌아왔습니다. 사유는 뭐라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썹 한오라기를 모두 색이라도 하듯 한참이나 제 자식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각별한 자식이었다. 무엇 하나 놓칠세라 찬찬히 구부의 얼굴을 새기던 사유의 눈길은 구부의 눈매 끝에서 잠시 멈추어 머물렀다. 그곳에는 밝은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물기가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어머님의 처소를 먼저 들렀습니다. 그 눈길에 변명이라도 하듯 구부는 머쓱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사유는 더욱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영특하다 한들 이제 10서너세 소년이었다. 그 웃는 낯 속에는 어미를 저버린 아비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었다. 한참 만에 겨우 말문을 튀어낸 소리라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였다. 그래, 몸은 건강하였느냐? 예,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유는 어렵지 않게 과거 구부가 남겼던 얼토당토하는 쪽지를 기억해냈다. 그 해에 관한 답을 얻어온 게로구나. 아닙니다. 해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평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자는 그 일을 후대의 학자들에게 양복키려 하였습니다. 하면 세상을 떠돌며 무슨 공부를 하였느냐? 제왕의 도리와 통치 정신입니다. 이름난 군웅들을 직접 찾아 물었습니다. 구부의 패기 어린 답변에 사유의 힘없는 미소가 이어졌다. 제 아비의 치부를 건드리며 스스로를 뽐내려는 얄팍한 요량이 아님은 알았으나 첨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는 없는 처지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니 구부가 당당한 목소리를 이었다. 부여구라는 자는 의리로 자신과 백성을 엮었습니다. 모영항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며 석호는 불심으로 백성과 자신을 이었습니다. 하나 소자가 생각하기로는 이들 모두가 틀렸습니다. 그렇구나 하면 내 생각이란 어떠한 것이었느냐? 법치입니다. 법치라 의리나 채찍이나 불심이나 모두가 과하거나 모자라면 백성과 왕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군주 개인이 심사에 따른 방편인지라 오래지 못하여 빛이 바라고 맙니다. 하나 법이란 다릅니다. 세상 만사 과하고 모자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법이고 몇 해를 거듭하여도 남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을 올바로 제정하여 군주와 백성 모두가 엄격히 따르도록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방편의 장점을 취함과 동시에 단점은 버리는 길이라 가장 올바른 치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틀린 것 없이 모두 맞는 말이다. 그리고 부자 사이에는 말이 끊어졌다. 유난히도 열정적으로 토해진 강변 이후라 뒤따른 침묵은 더욱 어색했고 이는 일부러 말하기를 피해가던 고구려의 현실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침울함을 자꾸만 다시 불러왔다. 한참 무거워만 가는 분위기 속에 먼저 입을 연 것은 구부였다. 아버님, 소자가 기회를 한번 가져보아도 되겠습니까? 어떤 기회를 말하느냐? 제게 임지를 주십시오. 어려울 것 없는 청이라 사유는 오래 생각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곧 관련된 장부를 꺼내어 펼치고 물었다. 어느 땅이 좋겠느냐? 관원이 좋고 자리 잡은 지 오래지 않은 변방의 거울로 보내주십시오. 지도를 살피던 사유의 쓸쓸하기만 했던 얼굴에 무슨 까닭인지 문득 드문 웃음이 찾아들었다. 쉬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이내 붓을 들어서는 구부를 위한 부임장을 쓰며 그는 입을 열었다. 정리성이란 곳이 어떻겠느냐? 예전에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구부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정리성은 바로 사유가 첫 번째 축성을 시작했던 거울이었다. 거울이라 부르기도 힘들 만큼 척박한 땅이었으며 모여 사는 이들이라고는 반쯤은 도망한 죄인의 반쯤은 흘러든 거린으로 글과 도덕을 아는 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다. 구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그런 땅이야말로 제 능력을 펼쳐 보이기에 모자람이 없으리라. 가겠습니다. 구부는 그렇게 대화를 끝냈고 바로 인수를 얻어 물러나려다. 문득 몸을 멈추고 사유를 가만히 응시하였다. 사유 또한 대구 고구려의 근왕이었다. 죽은 농부와 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는 이미 시체가 된 지 오래인 제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더군요. 굶어 죽을까 걱정하여 몇 번 쫓았으나 그 미물은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혹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유는 도련한 물음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잘 모르겠다. 다만 이 아비는 그 농부가 밉구나. 농부가 밉다 하셨습니까? 제가 죽을 것을 알았으면 소를 어디에라도 보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농부가 제 생각만 하였으니 소가 그리 굶는 것이 아니겠느냐? 군왕의 도리를 묻는 질문에조차 그리 대답하니 그분은 실망한 표정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사유의 앞을 물러났다. 이후로 사흘 뒤 그분은 공성을 떠나 우왕을 데리고 정리성으로 향하는 말에 몸을 실었다. 출성을 시작할 때 사유를 따라와 보았던 정리성은 구부가 기억하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무렇게나 지어진 초옥들이나 간혹 보이던 허허벌판에는 반듯한 돌로 쌓인 성벽이 올라 있었고 그 두터운 보호 안에서 몇 kop절로 불어난 인구가 농사를 지으며 제법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고을 사람들의 출신이었는데 진이나 백제 등의 근방 민족은 물론이요 선비족이나 멀리 흉노족의 사람들까지도 그 거울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드문 광경이었다. 딱 알맞구나. 관부에 도착하여 짐을 풀며 구부는 즐거운 목소리를 내었다. 무엇이요? 제 땅과 재산이라는 것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막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이다. 더욱이 저토록 많은 이민이 한데 섞였으니 경쟁과 다툼이 오죽할까. 틀림없이 내 법치를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고을이구나. 우왕도 나름 알아듣는 바가 있는지 그에 동조하여 떠들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 선비나 흉노놈들을 보니 온갖 폐악을 부릴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저런 놈들한테야 몽둥이가 약이지요. 죄를 지은 자는 벌하고 공을 세운 이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다. 필히 상벌을 가감없이 정확히 구분하여 시행할 것이다. 백성 또한 처음에는 엄한 법을 대하여 두렵고 싫다가도 결국은 법으로 인해 자유를 누릴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진정 백성을 위하는 길이리라. 이튿날 모여든 몇 안 되는 광원들 앞에서 간략한 절차와 예식을 마친 구부는 곧바로 우왕만을 데리고 평복한 채로 고을을 살피러 나섰다. 농경을 업으로 삼는 이 거울에는 개간된 논밭이 꽤나 넓게 펼쳐져 있었고 가을이 지나가는 이 무렵에는 한 해의 수확물을 거두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고을 이곳저곳을 밤늦은 무렵까지 살피던 구부는 관부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어둑해감에도 아직까지 남아 작물을 거두는 사내 하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그를 관찰했다. 저 사내를 데려오너라. 곧 우왕이 다가가 사내를 부르니 사내는 흠칫 놀라 우왕과 구부를 번갈아 바라보다 갑자기 도망하려는 듯 잽싸게 몸을 돌렸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도 못하여 우왕이 손에 잡히니 그는 순순히 끌려와 구부에게 따지듯 물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이러십니까? 개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작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땅에서 작물을 거두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정말 내 땅이 맞느냐? 맞습니다.
아니라면 나를 속인들어 내 목을 쳐도 되겠느냐? 태수의 패를 꺼내어 제 신분을 드러내며 잠옷 엄한 투러 묻자 사내는 머뭇거리다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너는 결을 따라 작물을 거두지 않고 67단 중 하나씩만을 편하지 않게 거두었다. 정말로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면 어찌 그런 헛수고를 하겠느냐. 그제야 사내는 순순히 자기 죄를 시인하였다. 작은 도둑질에 불과한 일이나 광형을 베풀어 이를 묵인함은 규모와 빈도를 더욱 키울 뿐이다. 결코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용서를 청하는 사내에게 그리 답한 구부는 우왕으로 하여금 그를 옥사에 가두게 하고 이튿날 밭의 주인을 찾아 관부로 오게 하였다. 날이 밝자마자 관부에 나타난 주인은 포박당한 채 끌려 나온 사내의 얼굴을 보더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투로 외쳤다. 도대체 이자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 밭에서 작물을 훔쳤다. 예? 놀라 묻는 주인에게 구부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훔친 작물을 돌려주고자 부른 것이니 이만 돌아가거라. 그리 말하며 사내에게서 빼앗은 자루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주인은 돌아가지 않고 떨떠름한 얼굴로 사내와 구부를 번갈아 바라보다 물었다. 그럼 저 사람은 어찌 됩니까?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벌이요? 그렇다. 어째서요? 어째서라니 도둑질을 하였으니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놈의 법이 그따위랍니까? 주인의 입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거친 반발이 튀어나왔다. 그 비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구부를 향했음에 구부는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잃었다. 저 사람은 늙고 쇠약해 거동을 못하는 부모와 어린 아이들까지 딸린 식구가 9입니다. 제 땅에서 거둔 것만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해서 남의 것을 조금 가져기로서니 그걸 꼭 벌해야 한단 말입니까? 진즉 그리 생각했다면 도둑질 전에 내가 나누어 주었으면 될 일 아니더냐? 소인도 부족하기로는 매 한 가지입니다. 다만 저치가 사정이 더 딱하니 알고서도 그러려니 하는 게지요. 아마 조금씩 가져간 것이 서너 해쯤 되었을 겁니다. 저치도 잃은 사람들 마음이 상할까봐 일부러 표 안 나게 가져갑니다. 대 6단 중 하나 정도 될까요? 도련한 상황에 구부는 뭐라 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것을 도둑이라 해야 할지 또한 주인의 의사까지 반해가며 벌해야 할 일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 내 강력한 법치를 펼치리라 그리 다짐하였건만 갈등하던 구부는 이어지는 주인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구부는 같은 일을 몇 번이나 겪어야만 했다. 각종 농구나 물건 따위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쓰였고 가끔 소리 높여 싸우고 주먹을 휘두르던 이들은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다. 하다못해 외간 남자와 간통하여 도망갔다던 어느 여인은 결국 두 집 모두를 어가며 살기로 했다니 그것은 구부가 알던 법과는 너무도 멀리 동떨어진 일들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구부는 일전의 도둑질 사건 이후로 가끔 이야기를 나누던 밭주인을 불러다 물었다. 소인 또한 이 거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당황해할 수밖에 없지요. 어째서 이 거울만 그리도 특별한 것인가? 소인의 머리가 둔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 다른 거울들과 차이는 이 거울 사람들 대부분이 수년 전 폐하께서 명하신 축송 작업에 동원되었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성벽을 쌓고 보니 도둑과 산짐승이 들 일이 없어 그 안에 눌러 살게 되어 마음들은 다 편합니다. 그게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성벽? 예, 성벽 안에 모여 살다 보니 안전하여 서로 편히 어울립니다. 법이 무슨 필요랍니까? 태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저기 있는 몇몇 광원들도 그저 편한 동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오고 나서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그렇지요. 구부는 가만 생각하다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내 이름은 고구부다. 이 나라의 왕자이지. 그렇습니까? 소인은 구리다 합니다. 내 아버지는 고사하요다. 태왕이시지. 소인 아버지의 이름은 구마입니다. 구부는 밭주인이 태연히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대자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렇구나. 답이 여기에 있었구나. 구부는 먼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도 오래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머리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밭주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연속으로 웃음을 실룩이는 구부를 한참 쳐다보다 반문했다. 답이요? 그래. 본래 욕심이란 나보다 나은 일을 보아야만 생기는 법. 거울 사람 모두가 형편이 같으니 차이가 없다. 그리하여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 정말로 세상에는 법이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이 거울뿐이다. 이 거울만이요? 바깥 세상에는 이미 신분이 높은 자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있다. 온 세상이 이 거울과 같으려면 그들 모두가 사라져야 할 터.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되지 않을 일이다. 법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차이에서 출발하고 차이를 확고히 하는 것일 뿐만 법이 될 수 없다. 아, 통치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도대체 무엇이 군주와 백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결국 군주의 선정이란 변덕스러운 자의에 불과한 것이냐. 그부의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자 밭주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제 더 물을 것이 없어진 구부는 밭주인을 돌려보내고는 갑자기 어디엔가 생각이 미친 듯 홀로 몇 마디를 더 중얼거렸다. 법이 필요 없다. 구부는 막 나가려는 밭주인을 다시 불렀다. 내 농부와 소를 본 적이 있다. 농부는 이미 죽어 있었고 소는 피골이 상접한 것이 오래간 굶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대로 두면 소가 죽고 말 것 같아 몇 번이나 회초리로 때리며 쫓았지만 이놈은 결코 농부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너는 그 소가 왜 그러했는지 알 것 같으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밭주인은 무엇 그런 것을 묻느냐는 듯 뚱한 눈초리로 구부를 봤다. 정말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구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밭을 갈아줄 농부가 죽었지 않습니까? 소는 밭을 갈아야 먹을 것이 생기는 법인데 농부가 죽었으니 누가 함께 밭을 갈아줍니까? 제 밭을 갈도록 씨를 뿌려줄 농부가 수확을 하여 여물을 먹여줄 농부가 죽었으니 어쩌겠습니까? 밭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밭주인의 이야기를 듣던 구부는 언제부터인가 얼어버린 얼굴이 되어 있었다. 이를 본 밭주인은 손을 들어 몇 번 그의 눈앞을 휘휘 저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소에게는 농부가 제 일꾼이었다는 말이냐? 물론이죠. 인간이야 소가 일꾼이라 생각하겠지만 어디 소도 그리 생각하겠습니까? 구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돌연 5만 가지 생각이 뒤엉키며 여태껏 생각해온 모든 것들이 한도 끝도 없는 회의와 반성으로 빠져들었다. 그 사이로 사유의 한마디가 귀를 울리며 들려왔다. 제가 죽을 것을 알았으면 소를 어디에라도 보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농부가 제 생각만 하였으니 소가 그리 굶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로 며칠간을 두문불출하여 초소 밖을 나서지 않던 구부는 어느 날 관인을 방 안에 남겨둔 채로 서리 없이 고을을 떠나고 말았다.